죽지 마. 여기서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아주 곤란해지거든. 남자의 목소리는 찌그러진 기체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타버린 항공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코끝을 찔러와 제시카의 위장을 뒤틀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싶었다. 저 무례한 남자에게 당장 입 다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눈꺼풀이 청은망은이었다. 내 말 들리나 제시카 중이? 여긴 에어컨 빵빵한 상황실이 아니야. 여긴 전쟁터다. 그것이 그녀의 의식이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하얀 설원 속에 파묻힌 자존심,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치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3일 전 한국 오산 공군기지. 타닥거리던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방 안에 있는 다른 장교들처럼 칼주름 잡힌 정복 차림이 아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전술 재킷, 진흙에 말라붙은 카고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군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행색이 아니라 눈빛이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감정이 거세된 검은 눈동자. 당신이 박도진인가? 7597 특임대 교관 출신이라는 미 공군 정보국 소속 제시카 밀러 중위가 팔짱을 낀 채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펜으로 서류철을 톡톡 두드리며 오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전직 7폭 7이다. 도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갈이 갈리는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그는 군대식 경례 따위는 생략한 채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구석으로 가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제시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유력한 상원의원의 딸이자 공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 최연소 전략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에 파견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어디를 가든 대우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한국인 용병의 무심한 태도는 꽤나 거슬렸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제시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다. 강원도 산악지형의 지도가 붉은 선들과 함께 나타났다. 핵 암호화 코드를 탑재한 신형 정찰 드론이 4시간 전 이 지역에 추락했다. 이곳은 군사 완충 구역이고 지형이 험하다. 북측이나 다른 조직이 손에 넣기 전에 블랙박스를 회수해야 해. 그녀는 도진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알파팀을 진입시키려면 지리에 능통한 길잡이가 필요해. 상부에서 당신이 최고라더군.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 도진은 지도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잿빛으로 변해가는 창밖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취소해. 그가 내뱉은 두 마디는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뭐라고 했지? 작전 취소하라고 했다. 아니면 최소 48시간은 미뤄. 도진이 테이블로 다가와 거친 손가락으로 위성지도의 구름 사진을 짚었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랭전선이다. 2시간 안에 설악산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질 거다. 지금 헬기를 띄우는 건 자살 행위야. 제시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폭설 지금 농담해 미 공군 기상 데이터에는 약간의 눈발만 날린다고 나와 있어. 우리 기술은 당신네보다 10년은 앞서 있다고. 미스터 박. 기계는 수치를 읽지만 난 바람 냄새를 읽어. 도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쪽 산악지대에서 메가 비행을 멈추고 공기에서 피 같은 소의 비린내가 나면 그건 사신 애시신이 오고 있다는 신호야. 굳이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난 안 가. 당신들 시체 치워주러 가긴 싫으니까. 제시카의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데이터와 과학을 무시하고 미신 같은 감에나 의존하는 퇴물 용병 주제에 감히 엘리트 정보 장교를 가르치려 들다니. 잘 들어, 미스터 박. 제시카가 도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그 암호 코드는 당신 목숨보다 중요해. 이건
펜타곤의 직접 명령이야. 추운 게 무서우면 집에 가서 이불이나 덮고 있어. 내가 직접 팀을 이끌 테니까. 도지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그녀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시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늘한 살기가 어린 그 눈빛에 제시카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좋아. 도진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지. 당신 명령 때문이 아니야. 내년 봄에 눈이 녹았을 때 내 옛 전우들이 오만한 미군 아가씨 시체를 수습하느라 고생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다. 제시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블랙호크 준비해 30분 뒤 출발한다. 2시간 후 블랙호크 헬기가 바람을 가르며 상공을 날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시카의 예상대로 구름만 조금 낀 날씨였다. 그녀는 맞은편 좌석에서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도진을 곁눈질하며 속으로 그의 과도한 걱정을 비웃었다. 밭집 폭설은 무슨. 제시카가 인터컴을 통해 빈정거렸다. 당신 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미스터 박. 도진이 눈을 떴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고도개를 응시했다. 안전벨트 매 꽉 조여. 맞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대한 손이 헬기를 낚아채듯 기체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과 함께 우유처럼 짙고 하얀 돌풍이 산비탈에서 솟구쳐 올라 헬기를 집어삼켰다. 창밖의 시야가 순식간에 하얀색으로 삭제되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테일 로터 제어 불능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비명이 헤드셋을 타고 들려왔다. 헬기는 마른 나뭇집처럼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비명을 질렀다. 몸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태블릿 PC와 무기들이 흉기처럼 기내를 날아다녔다. 고개 숙여 경추 보호해 도진이 고함쳤다. 그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매는 대신 몸을 날려 제시카 위를 덮쳤다. 그의 단단하고 넓은 등이 날아오는 파편들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끼익. 쾅 로터가 암벽을 때렸다. 폭발음과 함께 끔찍한 무중력 상태가 이어졌다. 헬기는 하얀 심연 속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암흑이었다. 윽!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제시카를 깨웠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끔찍한 추위였다. 살을 파고드는 수천 개의 바늘 같은 냉기. 그녀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안전벨트가 복부를 파고들어 토할 것 같았다. 이마에서 흐른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헬기는 반으로 쪼개져 꼬리 부분은 사라졌고 몸체만 벼랑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찢겨나간 구멍 사이로 칼날 같은 눈보라가 들이닥쳤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시카가 힘겹게 속삭였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조종석은 형체도 없이 구겨져 있었고 알파팀 대원들은 미동도 없었다.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움직이지 마. 이 고철 덩어리 언제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 몰라. 그 목소리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몸을 일으켰다. 박도진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였고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찢어진 상처가 그를 더욱 야수처럼 보이게 했다. 왼쪽 팔은 탈골된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오른손에는 군용 단검을 꽉 쥐고 있었다. 미스터 박. 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제시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뿐이었다. 제발 저 좀 내려줘요. 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찌그러진 문을 발로 차서 탈출구를 확보했다. 거센 눈보라가 기내로 들이닥쳤다. 그가 거꾸로 매달린 제시카에게 다가왔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오른쪽 다리가 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고 군복 바지는 피로 젖어 있었다. 좀 아플 거야. 그가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잠깐 뭐 하려는 거야?
제시카가 기겁했다. 벨트 끊는다. 떨어질 거야. 안 돼, 다쳤다고. 다리가 끼었어, 받아줘야지.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내 왼팔 안 보이나? 도진이 덜렁거리는 팔을 턱으로 가리켰다. 널 받아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당장 끊지 않으면 저기서 새고 있는 연료가 30초 뒤에 우릴 통구이로 만들 거야. 제시카가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찢어진 계기판에서 튀는 스파크 옆으로 기름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끊어, 빨리 끊어. 그녀가 절규했다. 서걱. 도진이 망설임 없이 벨트를 그어버렸다. 아악. 제시카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끼어있던 다리가 빠지면서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일어서. 도진이 명령했다. 못해. 다리가 부러졌어. 제시카가 다리를 부여잡고 흐느꼈다. 일어서라고 했다. 도진이 성큼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피와 기름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은 형상이었다. 잘 들어. 미군 아가씨. 여긴 의사도 없고 진통제도 없어. 널 동정해줄 사람 따윈 더더욱 없고.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선택지는 둘뿐이다. 일어나서 날 따라오든가 여기서 잿더미가 되든가 선택해. 그 순간 기체 앞부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뛰어. 도진이 고함쳤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멀쩡한 오른팔로 그녀의 허리춤을 낚아채 짐짝처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며 성한 다리로 땅을 박차고 그에게 끌려갔다. 고통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더 컸다. 두 사람이 기체 밖의 눈밭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화염구체가 헬기를 집어삼켰다. 폭발의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쳐 가파른 설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굴렀다. 눈 밑에 숨겨진 바위에 부딪히고 긁히며 한참을 구르다 늙은 소나무 뿌리에 걸려서야 겨우 멈췄다. 제시카는 눈밭에 대자로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져 눈물과 섞였다. 살았다. 하지만 주위는 온통 하얀 지옥이었다. 바람소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았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게 분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진을 보았다. 그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단검을 눈바닥에 꽂아 고정하더니 왼팔을 감싸 쥐었다. 스스로 빠진 어깨를 맞추려는 것이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뼈수두 소리가 났다. 도진이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핏방울이 튀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거칠게 요동치는 가슴만이 그 두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깨를 맞춘 그가 눈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와드득 씹어 삼켰다. 그리고는 제시카를 돌아보았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중이. 그의 목소리는 긁힌 듯 했지만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이제야 미신을 믿는 가이드 말이 좀 들리나? 제시카는 그에게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인은 아무것도 없었다. 끝도 없는 설원뿐. 국가 기밀드로는 사라졌고 동료들은 전멸했다. 자신은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남자뿐이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제시카가 덜덜 떨며 물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니스은 눈을 털어냈다. 그는 폭풍이 몰려오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움직여야지, 당장. 그가 투박한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밤이 오고 놈들이 피냄새를 맡기 전에. 놈들 늑대요? 아니. 도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아래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늑대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지. 두 발로 걷고 총을 든 짐승들.
그는 몸을 숙여 공포로 얼어붙은 제시카의 파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넌 중이도 상원의원 딸도 아니야. 내 병사다. 내 명령은 절대적이다. 내가 뛰라고 하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 숨을 참으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참아. 알겠나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위압감. 제시카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진이 배낭을 고쳐매고 강력한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1부 끝. 다음 화 예고3과 죽음의 경계. 부러진 다리로 눈보라를 뚫고 가야 하는 제시카. 도진이 말한 두 발 달린 짐승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도진은 이 철부지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어떤 잔혹한 응급처치를 감행할 것인가? 가장 뜨겁고 처절한 생존기가 2부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필수. 가장 두려운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새소리도, 자동차 소음도 없는 오직 사신, 애시즌 이 칼을 가는 듯한 바람 소리만이 협곡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눈밭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마비되었던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자 곧이어 쓰나미 같은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뇌를 뚫는 듯한 격통에 그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고 입은 벌어졌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지 마. 도진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덮은 눈을 털어내고 날카로운 단검으로 그녀의 군복 바지를 거칠게 찢었습니다. 드러난 다리의 상태는 제시카를 기절시킬 뻔했습니다. 정강이는 퉁퉁 부어올라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종아리 중간의 뼈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뼈가 살을 뚫고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개방성 골절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개방성 골절은 곧 폐혈증 그리고 사망을 의미했죠. 경골 폐쇄성 골절이야. 전방 십자인대도 나갔을 수 있어. 도지는 마치 전장의 군의관처럼 빠르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백하게 질린 제시카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접골 뼈 맞추기 해야 해. 시간 끌면 근육이 수축해서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어. 안 돼. 싫어. 치운또. 제시카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통제형이 모르핀이 필요해. 구급상자에 있는데 구급상자는 제가 돼서 날아갔어. 도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골절 부위를 더듬어 뼈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시카는 신음했습니다. 잘 들어. 마취제 따윈 없어. 있는 건 이 눈과 내 두 손뿐이야. 그는 한 움큼의 눈을 집어 골절 부위에 강하게 눌렀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뼈가 시릴 듯한 차가움에 제시카가 몸을 떨었지만 자결하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물어. 도진이 자신의 가죽 장갑을 벗어 제시카의 입에 물렸습니다. 혀 깨물지 마. 혀 잘리면 내가 꿰매줘야 하는데. 미리 말하지만 난 바느질엔 소질이 없거든. 제시카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밴 장갑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진은 단검으로 근처의 튼튼한 소나무 가지를 잘라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두 손을 그녀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강철 집게처럼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나를 봐. 도진이 명령했습니다. 그의 깊은 검은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숨 들이마셔, 깊게. 제시카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우드득, 으브윽, 가죽 장갑에 막힌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터졌습니다. 도진은 강력한 힘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맞췄습니다. 척수에서 수류탄이 터진 듯한 고통에 제시카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별이 번쩍였습니다. 도진의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셔츠를 찢어 만든 끈과 나무 부목으로 다리를 빠르게 고정했습니다. 완벽한 압박 솜씨였습니다. 끝났다. 도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장갑을 회수했습니다. 가죽 위에는 제시카의 치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눈밭에 주저앉은 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한 걸까요? 아니면 고문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제시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날 구하는 거야? 난 당신을 모욕했고 그 빌어먹을 헬기에 태웠는데 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점검하며 남은 탄약과 비상식량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무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잖아. 네 시체 수습하는 꼴은 안 보겠다고. 그는 일어나 낯빛으로 변해가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눈보라가 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고 바람소리가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일어설 수 있겠나? 해볼게. 제시카가 팔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극심한 통증과 탈진으로 다시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혀를 찼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혀. 뭐라고? 엎이라고. 아니면 시체처럼 눈밭에 질질 끌려가고 싶나?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교로서의 자존심, 명문가 딸로서의 체면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상 기운이 손발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바위처럼 딱딱했지만 전술 재킷 너머로 뚫고 나오는 천은 강렬했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마치 군장 매듯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꽉 잡아. 졸다가 손 놓으면 버리고 간다.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발이 눈 속 깊이 박혔지만 걸음은 규칙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쇠빙선처럼 둘을 집어삼키려는 폭풍을 향해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보라만이 그들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멀리 불타는 헬기 잔해 너머 한 거구의 그림자가 쌍강경을 내리며 잔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핏자국이 숲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는 예상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30분 만에 시야가 제로 0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지워지고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하얀색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은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되어 피부를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도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등 뒤에 제시카의 무게와 바람의 저항이 근육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눈썹과 머리카락에 닿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미스터 박, 나 좀 내려줘요. 제시카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살 수 있잖아. 입 다물어? 도진이 고함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악을 썼습니다. 숨 쉬는데 집중해. 헛소리 말고. 졸려. 너무 따뜻해. 저천증의 징후였습니다. 죽기 직전 뇌가 만들어내는 가짜 온기. 도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고산지대에서 북쪽 국경에서 수많은 전우들이 그렇게 죽어갔으니까요. 자면 안 돼 제시카 내 말 들려 도진이 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어 깨우려 했습니다. 말해봐. 넌 뭘 제일 좋아해? 스테이크 김치 대답해.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제시카가 중얼거리며 그의 어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덜미에 닿는 그녀의 숨결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10분 안에 둘 다 얼음 조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면 은신처를 찾기도 전에 제시카가 죽을 겁니다. 동굴이나 바위 틈,
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전직 특수요원의 매 같은 눈이 하얀 장막을 훑으며 지형의 이상 징후를 찾았습니다. 저기다. 50m 전방. 벼락 맞은 고목 아래 어렴풋이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위 틈새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다 왔어. 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정신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로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입구는 눈과 마른 나뭇가지로 반쯤 막혀 있었습니다. 도지는 제시카를 눈 위에 내려놓고 맨손과 단검으로 입구를 미친 듯이 파냈습니다. 들어가. 빨리. 그는 제시카를 밀어넣고 자신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고 또 축축했지만 적어도 살인적인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도지는 배낭과 눈으로 입구를 막아 밀폐시키고 주먹만 한 숨구멍 하나만 남겼습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는 이제 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진이 전술 라이트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일평 남짓한 자연 동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그녀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도진이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옷은 눈녹은 물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1시간 안에 쇼크사할 게 분명했습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이 좁은 공간을 채워 질식사할 것이고 불빛은 밖에서 그들을 쫓는 적들에게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서 배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쓰는 유일한 방법. 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시카, 미리 사과하지. 그가 다가가 그녀의 재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제시카가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나쁜 자식. 젖은 옷이 널 죽이고 있어. 벗어야 해. 어허? 도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젖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누워 수치심과 공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도진 역시 젖은 옷을 빠르게 벗어 던졌습니다. 라이트 불빛 아래 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강철 같은 근육질이었지만 온몸이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총상, 자상, 피로에 얼룩진 과거의 훈장들. 그는 제시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천으로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배낭에 남아있던 얇은 비상용 은박 담요를 꺼내 두 사람 위를 덮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야. 딴 생각하지 마. 그가 귓가에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의 나신 로션인 두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았습니다. 숨결이 섞였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남자의 온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그의 심장 소리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그녀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얕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도진의 귀가 움찔했습니다. 철컥. 입구를 막은 눈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놀이새가 전진하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금속음에 도진의 전신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동굴 속 어둠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천유지를 위해 제시카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은 은밀하게 은박 담요 아래로 뻗어 단검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제시카가 꿈틀거렸습니다. 도진의 온기가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춥고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도진이 커다란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그녀의 귓가에 경고를 불어넣었습니다. 조용히 해, 숨소리도 내지 마. 밖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발소리는 동굴 바로 위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셋. 웅얼거리는 말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인 무정이 잡음이 도진의 초인적인 청각에 포착되었습니다. A스림 구역 클리어. 흔적 없습니다. 유창하지만 억양이 차가운 영어였습니다. 계속 찾아. 드론은 이 근처에 떨어졌어. 생존자 놈들도 멀리 못 갔을 거야. 보스가 여자는 산채로 데려오고 수컷은 알아서 처리하란다. 제시카가 도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공포로 파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아들었습니다. 저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도진은 제시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자신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넌 괜찮아. 발소리는 동굴 입구 주변을 몇 분간 더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눈과 마른 나뭇가지로 만든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폭설이 그들이 들어온 흔적마저 지워버린 후였습니다. 철수, 서쪽 능선으로 이동한다.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눈보라 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그 후로도 10분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단된 후에야 그는 숨을 내쉬고 제시카의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놈들 누구야? 제시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날 잡으려고 하는 거지? 용병들이다. 도진이 짧게 대답하며 은박 담요를 그녀의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누군가 저 드론의 블랙박스를 미치도록 원하고 있어. 그리고 넌 암호 해독 코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넌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열쇠야. 하지만 여긴 한국 땅이라고. 어떻게 감히? 돈. 도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엔 언제나 하이에나들이 꼬이지. 순진하게 굴지 마. 아가씨. 동굴 안에 침묵이 내려 앉았습니다. 외부의 공포가 가라앉자 내부의 어색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시카는 두 사람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 거의 나신인 채로 서로를 꽉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진의 뜨거운 살결이 그녀의 서늘한 피부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 근육의 단단함과 손끝에 스치는 등 뒤에 울퉁불퉁한 흉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몸, 살아있는 무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제시카는 얼굴이 달아올라 몸을 조금 뒤로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살인적인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도진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엄격하지만 아까처럼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죽어. 정조를 지키고 싶나. 목숨을 지키고 싶나. 말 좀 곱게 할 수 없어. 제시카가 쏘아붙였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남자가 주는 안정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 흉터. 제시카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도진의 왼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흉측한 흉터를 따라갔습니다. 총에 맞은 거야. 도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5년 전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철갑탄이었지. 내 폐의 일부와 가장 아끼던 부하를 앗아갔어. 부하를 구하지 못한 거야. 부하 대신 인지를 구하는 걸 선택했지.
도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무는 완수했어. 훈장도 받았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제시카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차갑고 냉소적인 특수요원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도진이 고개를 숙여 그녀를 보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땀과 흙냄새 사이로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옅은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늘 도전적이던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지금은 물기를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일까요? 전장에서의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서 오는 생경한 감각이었습니다. 자라. 도진이 쉰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기어서라도 움직여야 하니까 체력 아껴둬. 제시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도진의 단단한 팔뚝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울부짖었지만 이 작은 동굴 안, 두 낯선 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느다란 햇살이 숨구멍을 통해 들어왔을 때 도진은 조심스럽게 입구를 막은 눈을 치웠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눈부시게 하얗고 고요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밖으로 나와 정찰을 하던 중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m 전방 눈 위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금속 탄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명한 군화 자국들이 그들이 탈출해야 할 유일한 통로인 절벽 쪽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군. 도진이 단검을 고쳐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냥 시작이다. 폭설이 지난 뒤의 햇살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설원에 반사된 빛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시각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가장 눈부신 건 태양이 아니라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제시카는 밤새 두 사람의 천으로 어느 정도 마른 군복을 힘겹게 껴입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룻밤의 생사가 이 철부지 아가씨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도진의 굳은 표정을 본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나빠. 도진이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바 BR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먹어도 이게 아침이자 점심, 어쩌면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린 포위됐다. 포위 어느 쪽이야? 세 방향. 북쪽은 절벽. 남쪽과 동쪽엔 최소 2개 분대의 발자국이 있어. 놈들이 어망을 치듯 조여오고 있어. 남은 건 서쪽 숲뿐인데 눈이 가슴까지 쌓여서 거기로 가는 건 자살 행위야. 제시카는 퍽퍽한 식량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 아니, 도진이 추락한 헬기 잔해에서 챙겼던 권총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7발. 우리가 역으로 사냥한다. 사냥 미쳤어. 당신은 팔 하나. 난 다리 하나가 없는데 우린 사냥감이잖아. 제시카가 기겁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풀린 군화끈을 꽉 묶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말과는 정반대되는 세심한 행동이었습니다. 707 사전에 사냥감이란 단어는 없어. 아직 제거되지 않은 목표물만 있을 뿐이지. 그가 고개를 들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날 믿나? 제시카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온기. 그녀의 뼈를 맞추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싹 텄습니다. 믿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잘 들어. 우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놈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인다. 도진은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낙하산줄, 약간의 C4 폭약주먹만 한 양, 조명탄 몇 개, 그리고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낚싯줄 한 롤. 그걸로 뭐하게 얼음 낚시라도 하려고 제시카가 의아하다 했습니다. 늑대를 낚아야지. 도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지만 울창한 침엽수림이 그들의 은폐물이 되어주었습니다. 도진은 제시카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체력이 뭉텅이로 깎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위가 아니라 열기였습니다. 제시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억, 허억, 미스터 박, 나 좀, 제시카가 비틀거리다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다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습니다. 제기랄. 도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부목을 대놓은 종아리 부근이 퉁퉁 부어올라 바지를 터뜨릴 듯 팽창해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열감과 함께 썩은 내가 났습니다. 골절 부위 주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극한의 추위와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고 폐혈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자면 죽어. 못 가겠어.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제시카가 헛소리를 하며 도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놈들의 포위망을 뚫는 것보다 당장 제시카의 다리를 살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근처에 쓰러진 거목의 뿌리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임시 은신처로 쓰기에 적당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도진은 제시카를 틈새 안으로 옮기고 주변의 눈을 긁어모아 입구를 막았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제시카의 신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도진은 라이트를 켜고 상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피부가 검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칼날을 달궜습니다. 제시카,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도진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지금부터 수술을 할 거야. 마취는 없어. 네가 비명을 지르면 놈들이 위치를 알게 돼. 죽고 싶지 않으면 재갈을 물어. 제시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달궈진 칼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도진은 가죽 벨트를 풀어 그녀의 입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상처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하다. 치익. 살타는 냄새와 함께 제시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벨트를 끊어질 듯 깨물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제시카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제시카의 이마에 물수건 눈을 녹인을 올려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제시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도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 놨나.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직 붙어 있어. 제시카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썩은 부위만 도려냈다. 흉터는 남겠지만 걷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다리를 살리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수호자로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짐만 돼서. 짐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서 갚아, 내 수고비 비싸니까. 도진이 피식 웃으며 물통을 건넸습니다.
마셔. 탈수 오면 끝장이야. 그때 밖에서 두두두 하는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달랐습니다.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제시카 밀러 중위, 우리는 구조대다 위치를 표시하라 반복한다. 우리는 미군 구조대다. 제시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들었어요? 구조대예요. 우리 살았어요. 그녀가 소리치며 나가려 하자. 도진이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 눌렀습니다. 앉아 나가지 마. 왜 그래요? 우리 편이잖아요. 잘 들어. 미군 구조 헬기는 CH-47 치누크나 블랙호크를 쓴다. 저 소리는 러시아제 Mi-17이야. 도색만 바꾼 가짜라고. 제시카는 얼어붙었습니다. 놈들이 구조대로 위장까지 해서 자신들을 낚으려 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럼 우린 갇힌 건가요? 아니. 도진이 배낭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놈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증거야. 실수를 유도해야지. 도진은 제시카를 업었습니다. 꽉 잡아. 이제부터는 스피드전이다. 그들은 다시 숲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놈들을 자신이 원하는 전장, 잔창, 절벽지대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놈들이 절벽 쪽으로 간다 몰아붙여 뒤쪽에서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노모빌 세대가 굉음을 내며 나무 사이를 질주해 왔습니다. 총알이 나무 껍질을 튀기며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진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엄폐물을 이용했습니다. 등에 업힌 제시카는 덜컹거림 속에서도 뒤를 보며 놈들의 위치를 브리핑했습니다. 6시 방향 거리 100m, 넷이에요. 알았어. 도진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눈 덮인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절벽 끝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습니다. 도진 씨, 여긴 막다른 길이잖아요.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여기가 탈출구야. 도진은 제시카를 내려놓고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라펠링을 하기엔 지지대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놈들이 언덕 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꼼짝 마. 용병들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쥐새끼들, 도가내든 쥐 꼬리군. 여자를 넘겨라. 그럼 남자는 고통 없이 보내주지. 도진은 제시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압력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너희들 스키점프 본 적 있나? 도진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품에서 연막탄 2개를 꺼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펑 짙은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도진은 제시카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친놈들, 용병들이 달려와 절벽 아래로 총을 난사했지만 하얀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몸을 던진 도진과 제시카. 자유낙하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 50m 지점에 두껍게 쌓인 눈 처마, 스노우, 코니스와 가파른 경사면이 있다는 것을. 쿠웅 2사람은 경사면의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두꺼운 눈이 쿠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사태와 함께 썰매를 타듯 비탈면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도진은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 아나바위나 나무와의 충돌을 막아냈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져 내려간 끝에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계곡 바닥에 멈췄습니다. 살았어. 제시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은 긁히고 멍들었지만 품 안의 제시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어. 제시카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707은 원래 미친 짓 전문이야.
도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숲속에 숨겨진 낡은 오두막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산림 감시 초소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벽난로와 마른 장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내부를 수색한 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시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지붕 아래의 안도감. 도진은 벽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오두막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따뜻해. 제시카가 불 가까이 앉아 언손을 녹였습니다. 도진은 구석에서 먼지 쌓인 통조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는 단검으로 캔을 따서 불 위에 데웠습니다. 저녁 식사다. 5성급 호텔 요리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통조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황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묘한 정적이 흘러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도진의 옆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왜 전역했어요? 767 에이스였다면서요? 도진은 불꽃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 오만함 때문에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놓았어. 그 죄책감 때문에 군복을 벗었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켰잖아요. 나를. 그녀가 손을 뻗어 도진의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더 이상 오만한 귀족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가 애틋한 감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손을 돌려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웅은 없어. 난 그냥 널 살리고 싶은 남자일 뿐이야.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서로의 심장 소리뿐. 제시카가 눈을 감았고 도진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어난 위태롭지만 가장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긴 로맨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던져두었던 고장난 무정이에서 갑자기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취직, 여기는 본부. 박도진 대위, 응답하라. 도진은 반사적으로 제시카를 떼어내고 무정이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박도진, 생존자 1명 확보 중. 현재 위치. 도진이 좌표를 부르려는 순간 제시카가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멈춰요. 왜 그래, 본부야? 구조 요청을 해야? 아니야, 저건 작전사령부 호출 코드가 아니에요. 제시카가 무정이를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저 목소리, 데이비스 소령이에요. 내 직속 상관. 상관이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으며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출발하기 전 내가 블랙박스 회수 작전을 보고한 사람은 데이비스 뿐이었어요. 그런데 헬기가 추락하자마자 용병들이 정확한 위치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가짜 구조 헬기, 미군 통신망을 해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부 첩자라는 건가? 그는 도박 빚이 많았어요. 정보를 팔아넘긴 게 분명해요. 지금 위치를 말하면 구조대가 오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올 거예요. 도진은 즉시 무정이의 배터리를 분리해버렸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믿을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놈들이 무전 신호를 추적했을 거야. 여길 떠나야 해. 갸다라 해대.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때로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오두막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박도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오면 살려주마. 확성기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도진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냥용 엽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탄환은 단 2발. 밖에는 완전 무장한 용병 30명. 제시카, 나 믿지. 죽을 때까지요. 좋아. 그럼 미친 짓 한 번 더 하자. 도진은 오두막 바닥에 있던 등유통을 발로 찼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놈들이 문을 여는 순간 여길 통째로 날려버린다. 진입 2일. 용병들이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등유에 불이 붙으며 오두막 내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앞서 들어오던 용병들이 불길에 휩싸여 뒹굴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도진과 제시카는 오두막 뒷문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오두막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도진은 제시카의 손을 잡고 불타는 건물을 뒤로 한 채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붕괴되는 오두막과 용병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길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치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그것이 노림수였습니다. 혼란은 기회를 만드니까요. 그들은 어둠을 틈타 용병들의 스노모빌이 주차된 곳으로 우회했습니다. 경계병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소리 없이 다가가 놈의 목을 꺾고 스노모빌을 탈취했습니다. 제시카가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도진은 스로틀을 최대로 당겼습니다. 스노모빌이 굉음을 내며 눈밭을 질주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용병들이 남은 스노모빌을 타고 추격해왔습니다. 설원 위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며 스노모빌 옆 눈밭을 튀겼습니다. 고개 숙여 이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엽총을 들어 뒤를 향해 쐈습니다. 탕 추격해오던 선두 스노모빌의 운전자가 가슴을 맞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며 뒤따르던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거대한 얼음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빙판이야 미끄러워요.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도진은 스노모빌을 얼음 위로 몰았습니다. 빙판 위에서는 통제가 쉽지 않았지만 도진의 운전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급하게 쫓아오던 용병들의 스노모빌은 미끄러지며 서로 부딪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Mi-17 헬기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 얼음이 깨지며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도진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충격파에 스노모빌이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얼음판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도진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시카를 끌어당겨 전복된 스노모빌 뒤로 숨었습니다. 기관총 탄환이 스노모빌의 차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요? 제시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도진의 눈이 헬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파리 새끼부터 잡는다. 그는 스노모빌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자신의 셔츠를 찢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잘 봐. 7보7식 대공사격이다. 도진은 불붙은 스노모빌을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빙판이라 스노모빌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불타는 물체가 다가오자 당황하여 고도를 낮추며 선회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진이 엽총을 들었습니다. 남은 탄환은 단 한 발. 그는 심호흡을 하고 흔들리는 헬기의 테일 로터 꼬리 날개를 조준했습니다. 거리는 100m, 엽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헬기의 꼬리 날개 연결부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헬기는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더니 호수 가장자리 숲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추격하던 용병들도 폭발에 휘말려 혼비백산했습니다. 가자숲으로 도지는 넋이 나간 제시카를 데리고 다시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공수교대였습니다. 헬기가 없어지면 놈들의 눈은 사라진 셈입니다. 숲은 도진의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숲속 곳곳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게릴라 전술로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적의 목을 베고 사라지는 도지는 용병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악마야,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용병들의 무정의에서 비명과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이 적들을 처리하는 동안 제시카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용병의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암호를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놈들의 통신망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이비스 소령과 용병 대장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들의 탈출 루트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도진 씨, 제시카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진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적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놈들이 10분 뒤에 북쪽 공터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할 거예요. 블랙박스를 못 찾았으니 그냥 지역을 폭격해서 증거를 인멸하겠대요. 폭격.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릴 다 죽이겠다는 거군. 막아야 해요. 내가 좌표를 교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제시카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위험해. 넌 여기 숨어 있어. 아니요. 나도 싸울 거예요. 당신 등 뒤만 보고 있을 순 없어요. 제시카가 권총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 사격 점수 APL이 뚜였어요. 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직한 전우였습니다. 좋아. 넌 해킹을 맡아. 난 놈들의 대장을 맡겠다. 두 사람은 북쪽 공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용병 대장과 최정예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바위 뒤에 숨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좌표 수정. 30초 남았어요. 그때 용병 하나가 제시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놈이 총을 겨누는 순간 제시카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놈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나 바쁘니까.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도지는 공터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용병 대장. 거구의 러시아인 볼코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박도진인가 내 부하들을 꽤 많이 죽였더군. 볼코프가 거대한 정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놈들 시체 묻을 자리나 봐둬라. 도진이 단검을 역수 애니쇼요로 쥐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볼코프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정글도가 휘둘러질 때마다 굵은 나무들이 두부처럼 잘려나갔습니다. 도지는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피하며 틈을 노렸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죽어라. 볼코프가 발차기로 도진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도진이 눈밭에 뒹굴었습니다. 단검이 손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볼코프가 마무리를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탕 총소리와 함께 볼코프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그녀가 엄폐물에서 나와 사격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볼코프가 분노하며 제시카 쪽으로 총을 돌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안 돼. 도진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도진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도진 씨, 제시카의 비명이 숲을 울렸습니다. 볼코프가 비릿하게 웃으며 확인 사살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숨겨두었던 수류탄의 핀을 뽑은 상태였습니다. 지옥에서 보자. 도진이 수류탄을 볼코프의 발밑으로 굴렸습니다. 쾅 폭발과 함께 볼코프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도진도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동시에 제시카의 태블릿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폭격 좌표가 수정되었습니다. 폭격기는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쳐 놈들의 본거지인 산 너머 기지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제시카는 기어가듯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도진 씨, 눈 떠요. 제발. 제시카가 오열하며 그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넌 강한 여자니까. 그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안 돼, 도진 씨. 제시카의 절규가 하얀 설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얀 병실, 소독약 냄새, 도진이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총알이 급소를 비껴갔고 미군 구조대가 기적적인 타이밍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훈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쯤이면 전 본국으로 돌아가 있겠죠? 청문회가 열릴 거예요. 데이비스 소령과 배우들을 법정에 세우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줄게요. 고마워요. 나의 영웅. 꼭 다시 만나요. 도진은 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수호의 훈장이었습니다. 1년 후 도진은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와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긴 너무 춥네요. 난로 좀 켜주실래요? 익숙한 목소리.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우아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1년 전 설원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제시카, 약속 지키러 왔어요. 살아서 갚으라고 했죠. 수고비 주러 왔어요. 제시카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 도진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이요. 내 평생을 당신에게 줄게요. 제시카가 도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진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1년 전 차가운 동굴 속에서 나누었던 그 온기보다 지금의 온기가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영원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해, 도진. 나도 사랑해, 제시카. 전쟁터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목공소에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설 속의 연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박도진과 제시카의 치열했던 생존기. 어떠셨나요? 아마 단순히 총격전이 오가고 로맨스가 피어나는 흥미진진한 소설로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설원을 걸어갈 때 반드시 가슴에 품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제시카라는 인물을 통해 겸손과 성장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의 제시카는 배경과 지위만을 믿고 타인의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추락하고 계급장과 자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야생에 던져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타이틀이나 과거의 영광이 거친 세상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제시카가 부러진 다리로 눈밭을 기어가며 끝내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자세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박도진이라는 남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상처의 치유와 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진은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너를 살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멈춰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각자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뜨거운 연대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의 천을 나누어 타인을 덮여줄 때 사실은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따뜻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신뢰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혐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비록 총알은 빗발치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경쟁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동료, 나의 가족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도진이 제시카를 위해 총알을 막아서고 제시카가 도진을 위해 헬기를 막아섰던 것처럼 절대적인 신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계산 없는 따뜻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감염이 되어도, 적들에게 포위되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 갇힌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차가운 동굴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으며 버텨낸 밤이 있었기에 그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절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면 반드시 찬란한 봄이 온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이 되어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면책 및 저작권 선언.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교육적 목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창작된 픽션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지명, 사건,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유사하더라도 이는 의도치 않은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응급처치나 생존 기술은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의료 상황이나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와 정식 의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